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국어를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첫 개강이라서, 먼저 일단, 혹시 작년 기출 풀어보셨나요? 기출 문제? 국가직, 그러니까 올해죠, 그죠? 올해 이제 4월이랑 5월에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아마 보셨을 건데, 재작년에 비랑 이제 좀 비교하면 좀 더 쉬워졌어요. 더 쉬워졌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죠. 자꾸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저기 평균이 아직 지방직이 안 나오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70점 후반대 겁니다. 70점 후반대 거고, 구급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아마 컷이 91, 92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선을 잘라서 우리가 합격 유무를 이제 결정할 건데, 대부분 우리가 기술직은 커트라인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우리가 국어 문제에서 좀 힘든 게, 물론 이제 문제 양 가지고 본다면 비문학, 그래서 특히 이제 독서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국어 문제 중에 어려운 건 결국 한자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세 문제 나왔는데, 국가직, 지방직 둘 다 이제 어휘 문제가 세 문제 나왔는데, 하나는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문제 다 이제 한자 문제입니다. 하나는 한자 문제 나왔고, 하나는 사자성어 나왔는데, 사자성어를 한자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는 좀 한자 쪽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직 같은 경우는 어휘가 힘들면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아는 단어다 그러면 푸는 거고, 내가 봤는데 모르는 단어다 그럼 버리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합격 유무가 결정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합격 유무 결정하는 건 독서 쪽입니다. 독서 쪽에서 합격 유무가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다음이 이제 문학 출제 비중이 국어 출제 비중이 높은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이 4문제 나옵니다. 보통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휘 2문제, 그리고 문법도 적어요. 문법도 2문제, 많아봤자 3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국가직, 지방직 둘 다 2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법 양이 확 줄었죠. 그래서 공부할 때 좀 힘든 게 문법인데, 문법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5, 6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국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초반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가, 개념 잡고 틈틈이 좀 보세요. 틈틈이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틈틈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그런 태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 부분만 좀 잘 잡으면 아마 국어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저희가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 화요일은 문학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문법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이렇게 수업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독서는 언제 들어가냐면, 독서는 화요일대로 독서하고 목요일에 독서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문학 독서, 그 다음에 목요일은 문법 독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대신에 오늘은 첫 주라서 문학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문학 이론을 배워서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는 안 할 거고요. 독서는 오늘 안 하고 목요일 날 독서 시작을 할게요. 목요일 날 문법하고 독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가 6쪽입니다. 문학 6쪽 한번 보시면 문학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챕터 1 문학 기초 이론. 자, 여기를 볼 건데, 먼저 6쪽부터 나와 있는 이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요, 시험에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1 문학의 정의는 넘어갈게요. 1-1 문학의 정의는 넘어가고요. 자, 1-2 문학의 기본이 있는데, 얘가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출제됐습니다. 10년 전에는 좀 자주 출제됐는데 그 뒤로는 거의 출제가 없었어요.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나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문학이 왜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5가지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방 충동 소리예요. 자,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기 때문에
문학도 예술도 모방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발생되었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저는 전공이 문법이 전공입니다. 석사가 이제 문법 전공이고 계속 문법을 해왔지만 대학교 때 제가 대학을 진학했을 때 목적은 뭐냐면 시창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창작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학교 그 문학회가 있습니다. 문학회 동아리죠. 이제 거기 1학년 때 들어가서 이제 시창작을 공부하는데 선배들이 시를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하루에 두 작품씩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조사어미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못 외우면 혼내요. 정말 많이 혼냈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많이 혼냈는데 왜 그러냐면 시 창작이잖아요. 무에서 무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네가 시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시를 쓰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시를 달달달 암기하다 보면 일단 감수성과 표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라. 그래서 미친 듯이 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는 전국 시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시 암송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시를 막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결국 모방 충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썼어요. 그러면 그 작품을 쓴 사람을 닮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작품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 우리 음악도 마찬가지로 왜 좋은 음악은 표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 왜 발생했다? 다른 좋은 작품을 모방하다 보니 문학이 계속 발전하고 작품이 양상됐다. 이게 모방 충동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의 충동설이에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유의, 즐거움. 그래서 유의의 본능에서, 즉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본능에서 문학 예술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과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다. 자, 자기 스스로 표현한다. 거기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볼까요?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요.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요. 관심을 끄는 것. 이게 정확하게 자기 과시설입니다. 그냥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문학 잘 쓴다. 나 이렇게 시 잘 쓴다.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작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과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허드슨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허드슨. 그 다음에 4번 발생론적 기원설입니다. 유의충돌성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유의충돌성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이제 출발한 건데 일체의 예술 현상을 사회성으로 설명하는 것. 즉 발생론적 기원설은요, 신미성보다 우리가 문학에서 신미할 때 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게 신미성이거든요. 요 신미성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신미성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게 발생론적 기원설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의충돌설은 뭐예요? 실용성보다는 신미성을 중시하는 거죠.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론적 기원설은 예술의 현상을 사회성으로 설명하는 것. 즉 예술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즉 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의 필요에 따라 문학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발생론적 기원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얘가 모든 문학 기원의 가장 핵심 이론이에요. 원시 종합 예술설입니다. 문학이라는 건 결국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용성과 신미성을 모두 추구하는 겁니다. 실용성과 신미성이 결합되어서 동시에 작용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 심미적인 기능 전부 다 포함된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고전 시가를 배울 건데요. 고전 시가에서 고대 가요가 있습니다. 고대 가요 뭐 공무도화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지가도 있는데 가장 맨 처음에 발생하는 건 구지가로 봅니다. 이 구지가는 집단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뭐죠? 그 영화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나비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바타. 그렇죠. 아바타 최근까지는 못 봤고요. 예전 아바타를 봤었는데, 예전이죠. 예전에 아바타 내용 중에 부족장이 있잖아요. 부족장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 여기 부족민들이 같이 따라하면서 막 노래하고 춤추잖아요. 그겁니다. 그 부족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결국 집단가거든요. 그래서 신한테 기원 드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비는 그런 집단가요가 가장 문학의 초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원시 종합예술이 결국 문학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미성, 그 다음에 실용성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 밑에 보면 집단적 음주 가무라고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학에 발생했다 해서 원시 종합예술설이 가장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문학의 특성과 기능인데, 자, 얘는 문학의 기원보다는 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짝을 지을 건데, 1번하고 2번이 짝이에요. 허구성과 개연성이 짝입니다. 자, 허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고 상상으로 문학 작품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허구성이라고 하고요. 개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현실에 있을 법한 일, 이게 개연성입니다. 있을 법한 일을 우리가 개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설을 보면요,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허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소설책은요, 작가 본인의 경험이 아니에요. 만약에 작가가 본인이 경험한 것을 글을 썼다, 그거는 소설이 아니라 수필입니다. 그건 문학 관례에서 수필로 보고요. 자, 소설이란 건 작가가 내용을, 어떤 사건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문학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소설은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허구성입니다. 근데 모든 그 허구성만 중시하진 않아요. 즉, 허구성을 메인으로 하되 있을 법한 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것을 작가가 상상해서 쓰는 것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연적인 거죠. 그래서 소설은 허구성과 개연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 중에 허구성만 있는 게 있어요. 개연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공상과학소설 또는 판타지 소설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연성은 없고요. 허구성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소설의 범주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소설의 개념에는 공상과학소설과 판타지 소설도 소설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다루는 소설의 범주 또는 교육과정, 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소설에서는 공상과학소설과 판타지 소설은 소설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에서 보는 내용은 전부 다 허구적이면서 현실에서 반드시 있을 법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분명히 현실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불륜, 그렇죠? 불륜을 다루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좀 범죄적인 거,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폭행이라든가 또는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가 폐륜이라든가 분명히 사회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소설이 실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보기 힘들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런 친구는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육적 차원이라는 건 물론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소설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에서 다루는 소설들은요 전부 다 교육과정, 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들만 시험에 냅니다.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소설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함정적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소설은 또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법한 일이죠. 그렇죠? 폐륜이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런 것은 여러분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볼게요. 3번, 4번이 또 짝이에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자, 보편성이라는 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느낄 수 있도록 기술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아마 다 그런 것.
그런 특성들을 가진 거. 뭐 예를 들면 요즘 소설 같은 경우 작가가 젊은 주인공을 내세운다? 그러면 MZ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MZ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편적 인물이랍니다. 그 시대들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인물들을 내세우는데 그런 걸 이제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성은 보편성과 반대예요. 진짜 특별한 거죠. 일반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상화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형상화. 아마 여러분들 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시든 소설이든 특히 시에서 형상화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건데 이 형상화라는 건 한자어예요. 한자어고 얘랑 같은 말이 심상입니다. 심상, 그 다음 표상, 그 다음에 이미지예요. 형상화, 심상, 표상, 이미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심상이라는 게 결국 형상하고 형상화가 결국 뭐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보일 때 반드시 어떻게 하려면 이미지라고 읽으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 그게 가장 직관적으로 잘 와닿습니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으니까 형상화라는 건 이미지다. 이 개념만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에 우리 문제 풀 때 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특수성이라는 건 보편적인 가치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특수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유기성이라는 건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서로 긴밀히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유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개성이라는 건 독창적인 거죠. 그렇죠?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거. 즉, 아무나 모방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어떤 특성,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개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당연히 개성적인 측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문체예요. 작가마다 글을 쓰는 그 문체가 달라요. 또는 뭐, 여러분이 이제 책 같은 거 이제 소설책 우리가 잘 안 읽으니까 저도 잘 안 읽어요. 소설책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문체보다는 왜 드라마 같은 경우 유명한 작가분들이 쓴 드라마 내용을 보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도깨비 작품을 쓴 그 작가가 다른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그 작가만의 특성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개성이라고 해요. 개성.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자, 이제 뒤에 7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7쪽에 이제 2번 문학의 기능이 있는데 문학의 기능은 뭐 교훈적 기능도 있고요. 그죠? 쾌락적 기능도 있고 이때의 교훈적 기능이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실용성과 관련된 거고요. 교훈적인 특변. 그 다음에 2번 쾌락적 기능이 심미성과 관련된 겁니다. 유의 발생성과 관련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미적인 거라서 말하고요. 3번이 종합적 기능, 즉 교훈과 쾌락을 모두 합친 겁니다. 이게 원시 종합 예술 발생성, 그거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교훈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을 모두 합친 걸 우리가 이제 종합적 기능이라는데 여기 보면 당위정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당위정설이 뭐냐면 쑥탕을 먹일 때, 쑥탕이요. 쑥으로 만든 탕인데 약초입니다. 약초인데 왜 저희 약 먹을 때 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 약 먹이고 뭐 줘요? 사탕 주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당위정설이에요. 그래서 쑥탕을 먹일 때 꿀물을 우리 칠해서 먹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특히 뭐 한약 같은 거 쓴 약을 먹으면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부하니까 약을 먹이고 바로 사탕 달콤한 걸 주는 거죠. 즉 여기서 교훈적 기능이 뭐 어떤 거예요? 사람한테 이익이 오는 거죠. 그죠? 교훈적 기능은 사람들한테 어떤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굉장히 쓸 겁니다. 쓰겠죠. 그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라는 건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그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 그런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걸 보고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반성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교훈을 느낄 건데 이때 쓰다는 거예요. 대신에 쓴 것만 주면 우리
약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을 주고 동시에 쾌락적 기능, 이 쾌락적 기능이 뭐예요? 꿀물입니다. 사탕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훈적인 쓴 내용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탕을 주면서 달랜다. 이걸 당위정설이랍니다. 당위정설.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가볼게요. 2번 종합적 기능 2번입니다. 독자가 교훈적 내용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적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 기능이라 합니다. 자, 이제 3번 문학의 4개의 갈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첫 번째가 서정 갈래입니다. 서정 갈래라는 건 뭐냐면 정서를 표현하는 거. 보통 시입니다. 시 같은 게 다 서정 갈래예요. 시들. 그래서 일단 큰 갈래부터 볼게요. 일단 서정 갈래,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서정 갈래라고 하고, 서정 갈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사 갈래,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소설, 수필이 요 소설이나 아니면 수필이 서사 갈래에 해당합니다. 이야기를 제시하는 거 서사 갈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극 갈래예요. 그래서 극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극은 연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도 우리가 극 갈래로 봅니다. 극의 갈래로 보고요. 자, 이때 연극의 대본이 있죠.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희곡,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해요.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요 극갈래도 문학 갈래입니다. 문학의 갈래지만 실제 우리가 공연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 만약에 극갈래가 나온다면 여러분한테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지문상. 시나리오나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나올 건데, 희곡이라는 건 연극 대본이고요. 시나리오는 드라마, 영화 대본을 말합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극갈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수갈래. 이 교수갈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의 중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걸 우리가 이제 교수갈래라고 하고, 요 교수갈래 가장 대표가 수필입니다. 수필.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정갈래의 가장 대표가 뭐다? 시입니다. 시가 서정갈래고요.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가장 대표가 뭐다? 소설이에요. 소설. 실제로 원래 교수갈래도 서사갈래에 들어갑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서사갈래 안에 이렇게 교수갈래가 포함돼요. 그래서 교수갈래를 따로 잡지 않으면요, 수필도 서사갈래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수갈래를 따로 뽑아서 본다면 그 교수갈래에 해당하는 걸 이제 수필로 이렇게 단정 짓는 거죠. 그래서 서정갈래 시, 서사갈래 소설, 그 다음에 극갈래가 희곡이랑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서사갈래에서 교수만 따로 빼면 그때 교수갈래 뭐가 있다? 수필이 있습니다. 수필. 이렇게 갈래가 4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요, 서정갈래에서 1번 있죠. 세계의 자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세계의 자아라는 건 자아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죠. 나. 여기선 시니까 화자가 될 겁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합니다. 자아가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아가, 즉 사람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요.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이용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상황이라도 시인에 따라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뭐 예를 들면 여기 담장이 있습니다. 여기 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넝쿨이 요 담장을 이렇게 넘어가요. 담장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걸 보고 A라는 시인은요, 요 상황을 보고요, A라는 사람은 야, 이 넝쿨이 그 담장, 장애물을 진짜 힘겹게 넘어가는구나. 야, 결국 이
넝쿨은 결국 장애를 극복했을 때의 성취를 느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도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라는 시인은. 근데 같은 상황을 봤는데 B라는 시인은요. 이 장면을 보고 야, 이 벽이, 이 담장이 결국 저렇게 못생기고 더러운 그 넝쿨을 막아서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아, 나도 저 담장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막아주는,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세계인데요. 그렇죠? 넝쿨이 담장을 넘어가는 똑같은 세계인데 사람마다, 작가마다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세계의 자아라고 합니다. 세계의 자아. 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시는 같은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문학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준비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항상 하는 예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한테 국어를 이제 수능 국어를 가르칠 때도 항상 문학할 때 시작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학창 시절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건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 선지가 뭐 고등학교는 5개죠. 근데 저희 공무원 시험은 4개죠. 사지선지인데 뭐 고등학교는 5개 오지선지입니다. 5개 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문제를 푸는데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3번 맞는 것 같은데? 4번 틀렸어. 5번 얘 맞는데? 답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5번이 정답이지 정확하게는 5번이 정답이야. 5번 체크했어요. 근데 답지를 봤더니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져와서 선생님 이게 답이 3번인데 5번도 답이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문제를 풀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건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제거요. 현우입니다. 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철수. 그 다음에 영일. 이렇게 3명이 친구예요. 그래서 나란히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마동석 아저씨 정말 좋아합니다. 마동석 씨 제가 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나쁜 인물로 한번 내세워 볼게요. 자, 지금 어떤 할머니가요. 폐지 주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리아카를 끌고 힘들게 폐지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리아카를 끌고 이제 가고 계세요. 할머니가. 근데 마동석 씨가 이렇게 오다가 할머니가 리아카를 끄는 걸 보고 이 할머니 다리를 찹니다. 걷어차요. 그래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마동석 씨가 할머니 다리를 차서 제가 마동석 씨 팬입니다. 안티팬 아니에요. 팬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동석 씨가 지금 할머니 다리를 걷어쳐서 할머니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웃어요. 좋다고 막 웃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영희는 할머니 불쌍해 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 너무 불쌍해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철수는요, 마동석 씨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마동석 씨 진짜 나쁘다 하면서 막 욕을 하겠죠. 그렇죠? 막 욕을 해요. 지금 같은 상황을 보는데 영희가 바라보는 거랑 철수가 바라보는 게 다르죠. 대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즉 영희는 할머니가 불쌍해. 할머니를 대상으로 봐서 불쌍하다고 표현했고요. 철수는요, 마동석 씨를 기준으로 해서 마동석 씨 정말 나쁘다라고 지금 평가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같은 상황인데 평가가 다르죠. 자, 현우인 저는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럽다고 얘기해요. 저는 부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영희가 할머니 불쌍해. 납득되죠. 충분히 납득되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같은 상황이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다만 영희가 할머니 불쌍해 하면 여러분 납득은 될 거예요. 납득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철수가 마동수 씨 정말 나쁘다. 이 얘기 들었어도 여러분 납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요 부끄럽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납득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현우는 부끄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철수와 영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너는 왜 부끄러워? 그럼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왜 부끄럽냐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동석 씨 당신 왜 그럽니까? 내가 나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지식인이니까. 나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이니까 잘못된 상황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식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마동석 씨한테 당신 왜 그래요? 왜 할머니 괴롭혀요? 하면서 막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못해요. 왜? 무섭거든요. 한 대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납득되죠? 납득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제자예요. 제가 주제자인데 문제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1번 선지가 부끄럽다 나왔어요. 그러면 영희는요, 에이 틀렸네. 부끄러운 게 아니지. 할머니가 불쌍한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철수가 이 문제 풀 때는요, 부끄럽다 틀렸네. 부끄러운 게 아니지. 나쁜 거지. 라고 푸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이 감상해요. 보세요. 문학 문제는요, 문학 문제는 나중에 이제 문제 보이겠지만, 선지 1번부터 5번까지요, 출제자가 감상을 다 해놨어요. 출제자가 감상을 다 해놓은 겁니다. 감상이 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감상을 해요. 출제자가 감상했고, 나는 그 출제자의 감상에 대한 적절성만 평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적절하구나.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는 거 가능해. 거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요, 지문 읽고 여러분 스스로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 감상과 출제자의 감상이 다르잖아요. 그건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답이 3번인데 5번도 답이 되지 않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감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실 때 이런 것만 좀 이렇게 주관 개입하는 것만 좀 빼시면 문학 문제 풀 때 조금 더 답이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본인들이 감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자, 왜 얘기했냐면 요거 때문에, 세계 자아 때문에 그걸 예시해서 요걸 다루면 조금 더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자아라는 것보다 자아가 세계를 해석하는데, 즉 화자마다 작가마다 세계를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요게 서정갈래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세계가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세계가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왜요?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거기 3번 보면 종류 보세요. 고대가요, 향가, 소교, 시, 시조, 현대시 전부 다 시입니다. 다 시 계열입니다. 이런 걸 다 서정갈래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서사갈래. 서사갈래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입니다. 자아와 세계의 갈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 소설을 배울 때요. 소설은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스토리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그 내용, 스토리가 있는데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읽으면 내용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다만 용어가 바뀝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스토리라고 하고요. 내용을 보통 이제 스토리라고 하고요. 소설에서는 그 내용을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용어 차이예요. 그래서 소설에서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소설에서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은 무엇으로 발생하냐면 갈등으로 발생해요. 모든 소설의 내용은요, 갈등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저희가 소설 이론 배울 거거든요. 그때 갈등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을 다시 4개로 나눌 겁니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 해서 갈등의 종류를 나눌 건데 그 갈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갈등을 통해서 소설에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라는 건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사관례의 가장 핵심은요, 자아와 세계의 갈등입니다. 자아와 세계의 갈등.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보면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서술자가 존재하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서술자의 개념도 배울 거예요. 서술자가 존재하고 과거 시제로 많이 표현합니다. 소설은요, 대부분 과거 시제입니다. 자, 3번 극갈래 볼게요. 극갈래는 똑같아요. 서사갈래랑 극갈래랑 비슷하죠. 자아와 세계의 갈등입니다. 똑같이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고요. 그래서 극갈래, 즉 희곡이나 연극도 당연히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연기자가 공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연극이나 드라마 시나리오는 그 배우가 뭐 연기하는 거 그게 전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극갈래는요, 서사갈래와 다르게 서술자가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서술자가 존재하고요. 즉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극갈래는 극에서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연기해야 되니까요. 배우들이 연기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극갈래는 당연히 무대 상영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서사갈래는 아까 소설은 과거 시제를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극갈래는 현재 시제로 씁니다. 글을 쓸 때 현재 시제를 써요. 이게 이제 소설과 극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갈래 볼까요? 교수갈래. 자, 교수갈래는 이 서정갈래와 반대입니다. 자아의 세계화입니다. 반대죠, 그렇죠? 서정갈래는 세계의 자아하지만 교수갈래는 자아의 세계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정갈래는 자아와 세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자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관적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교수갈래는 자아의 세계화입니다. 얘는요, 자아보다는 세계가 중요합니다. 자아보다는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자아가 세계의 질서를 깨닫는 겁니다. 이 세계의 질서라는 보편적인 이치가 있고요. 이 보편적 이치가 있고 그 보편적 이치를 자아가 깨닫는 거예요. 아, 세계라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독자들도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갈래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세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아가 세계를 닮아가는 게 교수갈래. 서정갈래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세계를 자기의 주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아니죠. 자아가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정의, 이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교수갈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그렇죠? 서정갈래나 교수갈래의 세계 자아와 자아의 세계는 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4번. 자 이제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관점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문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관점은 제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설명할 겁니다. 쫙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쉴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세요. 관점은. 우리가 관점이라는데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죠.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이걸 우리는 관점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동석 씨가 할머니 다리를 쳐서 넘어뜨렸잖아요. 그 현상을 보고 철수는 마동석 씨를 기준으로 해석을 했고요. 영희는 할머니를 기준으로 해석했고요. 현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석했죠. 이게 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즉 관점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기준. 그 기준이 아까 철수는 마동석 씨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 현상을 해석했죠. 마동석 씨가 할머니를 넘어뜨린 그 현상을 해석했습니다. 영희는요, 할머니를 기준으로 마동석 씨가 할머니를 넘어뜨리는 그 현상을 해석했고요. 현우는 자신을 기준으로 마동석 씨가 할머니를 넘어뜨리는 그 현상을 해석했습니다. 즉 현우, 철수, 영희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관점이 다른데 왜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점이라는 건 대상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을 말하는데, 그 태도나 방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자, 요 관점이 문학에 이제 4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작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작품. 얘가 시일 수도 있고요, 소설일 수도 있고, 뭐 극일 수도 있고요, 수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학이 다 해당됩니다. 모든 문학이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작품이 있어요. 자, 이런 작품이 있을 때, 문학 작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를 왜 읽을까요? 시를 읽는 이유. 자, 시를 읽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시는 누가 써요? 작가가 쓰죠. 그죠? 자, 시인이 쓸 겁니다. 시인이 요 작품, 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작가가 시를 왜 쓸까를 생각해 보세요. 작가가 시를 왜 쓴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겠죠.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가 결국 작품을 창작할 겁니다. 이때 하고 싶은 말을 주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주제라고 해요. 작가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독자는요, 작품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작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요?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작품을 썼으니 독자는 당연히 누구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해야 된다? 작가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작가가 작품을 썼어요. 왜 썼어? 하고 싶은 말이 썼어. 그러니까 독자는 작품을 해석할 때, 독자가 작품을 해석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작가의 시선에서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해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 주제를 표현했다. 그게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작품을 썼다. 즉 작가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을 썼다. 그러니까 독자는 작가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표현론적 관점이랍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윤동주예요. 윤동주 시인의 모든 작품은요 다 똑같이 해석합니다. 부끄러움, 자아성찰,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지식인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문학에서 또 지식인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식인의 의무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사회 현상을
사회나 또는 문화 현상 등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지식인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웠으니까 이 사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야죠.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안 배우면요, 그러니까 배움이 좀 짧으면 이 사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배움이 짧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납득이 돼요.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이 사회가 잘못됐는데 이걸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잘못 배운 거죠. 공부를 못한 거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게 지식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하면 안 돼요. 인식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식한 다음에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지식인의 의무예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잘못됐잖아요. 그쵸? 그거는 누구나 봐도, 물론 제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건 아닌데, 누가 일반적으로 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국정농단. 그쵸?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정농단 했던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맞아요. 인식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 광화문 광장 가서 촛불 집회 했습니다. 탄핵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 라고 해서 저는 나간 겁니다. 이게 지식인의 의무예요. 근데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윤동주 시인 자체를 보세요. 윤동주 시인도 지식인입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대학 다녔어요. 전공이요, 영어 영문학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던 지식인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예요. 그러면 그 지식인이니까 이 사회에 잘못된 것을 인식했겠죠. 그때 인식한 게 뭐예요? 일제강점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인식했어요. 지식인이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못 잡아요. 왜? 무서워서.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끄럽다. 자기가 독립에 대해서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다 얘기하는 겁니다. 윤동주 씨의 주제는 항상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반면에요, 이육사 시인이 있죠. 이육사 시인 이름이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이육사 시인은 이원록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원래 본명은요, 이원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품을 쓸 때는요,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육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이원록 시인, 즉 이육사 시인은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요, 그때 종로에 있었던 그 구치소죠, 형무소에 들어갔을 때 제수번호가 264번입니다. 자기 제수번호가 264번이에요. 근데 자기는요, 본인은 그걸 제수번호 생각 안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으니, 물론 잡혀 들어간 건 아니죠. 아무튼 잡혀서 지금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번호를 받았는데 그 264번은 제수번호가 아니라 훈장인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으니까요. 독립운동하고 잡혀 들어갔으니 자기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쓸 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264번, 이육사를 썼습니다. 완전 대조되죠.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는 잘못된 사회 문화 현상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바로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모든 작품의 주제는 독립에 대한 의지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육사 시인은 다 독립의 의지로 해석하면 돼요. 윤동주 시인 나오잖아요. 무조건 부끄러움, 자아성찰로 해석하면 돼요. 이런 게 좀 편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요. 표현론적 관점. 물론 이육사 시인, 윤동주 시인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이 사회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독립운동을 안 했지만 독립운동가로 보는 겁니다. 왜? 영웅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이것만, 잘못된 사회와 문화를 현상을 인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웅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예전에요,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본 게 있었는데, 서프라이즈인가? 거기서 성함을 까먹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조선 최고의 방랑가?
페루나, 페루는 아니죠. 그 조선 최대 도박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긴 한데 이분이 원래 집안이 천석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쌀이 1000석이 나와요. 1년 쌀이 1000석이 나온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10대 재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분이 장남인데 그 집안 재산을 모두 다 물려받아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렸고 결국 자기 딸아이가 시집갈 때 예물 받잖아요. 그것까지 팔아가지고 도박했어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도박가, 조선 최고의 뭐라고 하는데 좀 나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하죠. 근데 이분이 그 건국 훈장인가 뭔가 훈장을 받았어요. 받은 지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도박에 미쳐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호평을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분의 그 업적이 재평가되면서 훈장까지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도박을 했어요. 하긴 했고 자기의 모든 집 재산을 도박을 다 날린 건 맞습니다. 다 날렸어요. 근데 누구랑 했냐면 독립운동가랑 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자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면 잡히니까 집안이 망하고 자기 가족도 다 죽으니까 도박한다는 핑계 삼아 독립운동가를 몰래 불러서 일부러 줘준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가 그 독립 자금으로 다 준 겁니다. 자기 딸아이 폐물까지 팔아서. 그래서 딸아이가 몰랐대요. 실제 몰랐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한 건지. 독립운동가한테 독립자금을 준지 몰랐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지식의 의무입니다. 지식의 의무고요. 자, 그렇게 작가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썼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작품을 썼어. 그래서 독자는 그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작품은 사회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독자는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현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작품을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게 뭐다?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작품이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러면 일제강점기라는 그 사회 현상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요, 나왔던 작품들이 다 독립에 대한 의지를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쓰거나, 천안폐하, 일본에 대한 비방의 글을 쓴다.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태폐적인 낭만주의예요. 그냥 슬프다, 기쁘다, 산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것만 쓰지 독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비방 이런 거 안 씁니다. 물론 쓴 작품도 있죠. 그런 작품들을 쓴 작가들을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라 하는 거고요. 영웅이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일제강점기 때 작가들은요 그런 거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산을 보고 아름답다, 꽃을 보고 향기롭다, 그 다음에 바다를 보고 슬프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쓰는 거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45년 그 40년대에 나왔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독립에 대한 즉 광복에 대한 기쁨, 동시에 분단에 대한 아픔까지 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림이 있을 때요. 자,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다들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됐습니까? 바로 분단이 됐죠. 그렇죠? 바로 분단이 됐어요. 즉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저희 이 남한 있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꼭 남한이 아니라 여기가 북한이 있지만 해방 때는 남한, 북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나라, 즉 조선이라 해볼게요. 조선이 강복이 됐습니다. 자, 저희는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돼야 될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될까요? 해방 때, 해방이 됐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한가요?
지금처럼 남한처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돼야 됩니까? 이 조선은 아니면 북한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위에가 소련이고 밑에가 중국이에요. 무정부 상태잖아요.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는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남한과 38선 딱 갈라서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해방이 되자마자, 강복이 되자마자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닌 이 세계의 문제에 의해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40년대 작품을 보면 강복에 대한 기쁨도 얘기하지만 분단에 대한 아픔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자, 50년대 작품은요, 다 전쟁 이야기겠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으니까. 50년대 작품은 전쟁에 대한 아픔, 휴머니즘 이런 걸 주제로 쓸 겁니다. 60년에는요, 우리나라 60년, 1960년에 우리나라 산업혁명입니다. 미국의 산업혁명은 1920년, 우리나라 산업혁명은 196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장이 막 지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농촌이 없어지고 다 도시화로 바뀌는 그런 이주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는 이제 70년대 되면 독재죠. 그때부터. 물론 이승만 60년대 독재이긴 하지만 독재가 가장 심했던 건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3대를 거쳐서 우리는 계속 독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는 다 독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문민정부 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로운 작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즉, 보세요. 각 시기별로 사회 문화를 반영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이 쓰여진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영문적 관점입니다. 자, 두 가지 배웠어요, 지금.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봐야 된다. 독자는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봐야 된다. 표현론적 관점. 그게 아니라, 독자는 그 작품이 쓰여진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작품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반영문적 관점. 자, 이제 세 번째는, 작품 그 자체로 봐야 된다. 작품 그 자체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건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품은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자, 고흐의 해바라기는 그림이 있다 쳐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감상할 때요, 화가 생각하면서 그림 봅니까? 이 작품은 고흐가 쓴 그림이지 고흐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그림을 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화가를 중심으로 그림을 감상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이 해바라기가 그려진 그 당시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우리가 작품을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림을 볼 때는 당연히 뭐만 봅니까? 색과 구도로 보는 거예요. 그림을 감상한다는 건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고려해서 그림을 해석하지도 않고요. 그 그림이 그려졌던 그 당시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그림을 감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는 색과 구도 그 자체를 감상하는 거예요. 즉, 그림은 그 자체를 감상하는데 왜 작품은 작가 사회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작품은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 자체, 그 자체로 감상해야 된다. 이게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독자가 작품을 해석할 때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작품을 중심으로. 자, 독자가 작품을 감상할 때는 절대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절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작품 그 자체를 절대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작품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고 그 작품만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요 항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표현능력 관점, 반영능력 관점 찾기가 쉬워요. 작가 이야기다. 그러면 뭐 표현능력 관점이고 사회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반영능력 관점이고 이런 건 찾기 쉬운데 요 절대론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절대론적 관점, 즉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거죠.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건데 자, 먼저 시입니다. 자, 시에서 우리가 어떤 작품이든 현대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개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그 작품을 해석하게 될 겁니다. 딱 10개, 11개 정도가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화자. 이 시에서 화자가 누구인가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 대상. 이 작품의 대상은 누구인가? 화자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가? 대상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대상에 청자가 포함돼요. 시적 청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화자, 대상, 그 다음에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시에서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 그 다음에 정서. 감정이죠, 그렇죠? 화자, 대상, 상황, 태도, 정서. 그 다음에 어조. 어조는 말투예요. 그리고 이 어조를 통해서 분위기까지 나옵니다. 시의 분위기까지 도출될 거예요. 화자, 대상, 상황, 태도, 정서, 어조. 그 다음에 표현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하류법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 아까 이미지가 심상, 형상화라고 했죠. 그렇죠?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뭐 이런 것들 이미지.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 요거 뒤에서 오늘 배울 겁니다. 시상 전개 방식. 시상이란 건 뭐냐면 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의 내용 전개 방식을 말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잠시만요. 표현법, 이미지,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시어와 시구의 의미. 시어와 시구의 의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자, 마지막입니다. 주제. 시의 주제. 이렇게 11개입니다. 요 11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다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분석할 때는 원래요. 어떤 시든 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요 11개 항목으로 원래 분석하는 겁니다. 화자 찾고, 대상 찾고, 이 작품의 상황 찾고, 그 다음에 태도 찾고, 감정 찾고, 그 다음에 어조, 그 다음 찾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표현법, 이미지, 시상 전개 방식, 시어와 시구의 의미. 얘네들은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찾으면 돼요. 물어보면 그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까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시를 찾을 때, 시를 분석할 때는 요렇게 11개 항목으로 분석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 11개 중에 하나라도 얘기하면 다 절대론입니다. 요 11개 중에 하나라도 다 얘기하면 다 절대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소설은 여기서 볼게요. 자, 소설은 일단 소설에 3요소가 있습니다. 주제, 구성, 문체. 자, 주제, 구성, 문체. 요게 소설의 3요소고요. 자, 요 구성의 3요소가 또 있어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사건은 갈등을 통해서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배경입니다. 이때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자, 6개죠. 그럼 몇 개인가요? 5개죠. 주제, 문체, 어차피 구성을 3개로 나누면 되니까요. 주제,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이걸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전부 다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요거 중에 하나라도 얘기하면 그 선지는 다 절대론적 관점이 될 거예요. 자, 작품 그 자체로 감상하게 된다. 이게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 관점이에요. 아니다. 결국 우리가 작품을 보는 건 누가 보는 거야? 독자가 보는 거죠. 그렇죠? 독자가 보는 거고 이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작품을 썼는데 독자가 안 읽어요. 그럼 작품은 필요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작품이 존재하는 거는 독자가 읽어야지만 작품은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작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회 문화 반영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 그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독자가 중요한 거다. 독자가 작품을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독자에게 그 작품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독자마다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보는 거. 이게 자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수용론입니다. 받는 게 수용이니까요. 수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품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가치의 다른 말이 효용이에요.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 같은 말입니다. 독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수용론적 관점 또는 효용론적 관점이라 합니다. 결국 독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럼 여러분들 4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반영론이 맞는 것 같나요? 절대론이 맞는 것 같나요? 아니면 효용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4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걸 써야 돼요? 4개 중에? 표현론? 반영론? 다 써야 됩니다. 원래 작품을 감상할 때는 다 쓰는 거예요. 즉 맨 처음에 하는 건요,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만약에 시라면 먼저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시라면 이걸 분석해서 시를 먼저 읽고요. 소설이라면 소설을 먼저 읽으면서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으로 먼저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작가의 생애 찾아보고, 그 작품이 쓰여진 그 당시 사회 문화 현상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다시 읽는 거예요. 작품을. 그러니까 2번 읽는 거죠. 처음에는 작품 그 자체로 한번 보고, 작품 그 자체로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그 작품의 작가 생애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 작품이 쓰여진 그 당시 사회문화, 만약 이 작품이 1960년에 쓰였어. 그럼 60년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한번 더 읽는 거예요. 한번 더 읽는 겁니다. 자, 그렇게 2번 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서 얘가 2번이죠. 둘 다 2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번. 그래서 나한테 가치 있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가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친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책 버리거나, 아니면 안 사겠죠. 서점에서. 만약에 나한테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사서 여러 번 읽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책장에 꽂아두겠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문득문득 어떤 생각이 날 때 그 책을 또 살펴보겠죠. 그래서 원래 작품은요, 이 4가지 방법을 모두 다 쓰는 겁니다. 모두 다 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시의 문제, 특히 시나 소설 문제는요, 절대론적 관점에서 항상 문제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건 다 절대론적 관점에서 화자 물어보거나, 그쵸? 이미지 물어보거나, 시상 전개 방식 물어보거나, 정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의 성격, 캐릭터를 물어보거나, 그죠? 아니면 이 소설의 사건에 대한 갈등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다 여기서 문제가 계속 출제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뺑뺑 돌 거예요. 이번에 지방직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 기출, 국가직 기출, 둘 다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오고, 얘네들은 문제 안 냈어요. 그죠? 만약에 얘네들을 문제 내려면요, 보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주고, 이렇게 보기라고 해서 보기 이렇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수능 국어입니다. 수능 국어에서는 반영론적 관점과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을 가지고 출제자가 묻고 싶으면요, 보기를 줍니다. 보기를 주고, 보기 읽고 감상 다시 해봐. 요건데, 2번째 감상 다시 한번 해봐. 이건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절대론적 관점에서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요 관점 4가지 정말 중요하고요. 자, 요 관점 4가지를 우리는 다시 둘로 묶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재적 관점.
작품 그 자체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에 절대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품 밖의 기준을 가지고, 관점이 기준이죠. 작품 안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절대론적 관점이고요. 작품 안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품 밖의 외재적 관점. 작품 밖의 기준을 가지고, 작품 밖의 기준은 뭐 있어요? 작가, 사회문화, 독자죠. 그렇죠? 작품 밖의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다? 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3개. 그래서 원래는 관점이 4개인데요. 이 4개를 우리는 이렇게 둘로 묶을 수 있는 거죠.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 안의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건 내재적 관점. 작품 밖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잡아서 작품을 감상하는 건 뭐라 한다? 외재적 관점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점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8쪽, 그 다음에 9쪽까지죠. 그렇죠? 8쪽, 9쪽, 10쪽까지네요. 8쪽, 9쪽, 10쪽까지가 전부 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9쪽에 있는 3번 기타 비평론은 하고 작품 연습, 작품 적용 문제 있죠. 10쪽. 그래서 3번의 기타 비평론, 그 다음에 4번 작품 적용 연습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8쪽부터 10쪽까지는 집에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고요? 11쪽 들어가겠습니다.